밤사이에 나스닥이 오랜만에 1%대 강세 시현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이 마이크론의 12%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간만에 이 3대 지수가 플러스로 좀 마무리가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마이크론이 생각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두 번째가 CPI는 예상치 대비해서 좀 낮게 나왔었죠. 마이크론 이슈부터 한번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실적 발표 내용은 한마디로 네. 레거시 쇼티지가 확인된 거다. 네. 영업이익률 다음 포드 가이던스가 보면 67% 얘기하거든요. 이 정도 수치가 가능한 거는 물량 쇼티지가 전제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숫자고요. 그렇죠. 또 얘기했던 게 26년도 HBM분 다 완판했다.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알려지기로는 HBM4 시장 진입이 조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는 거기도 역시 쇼티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AI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GPU 칩이 쇼티지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이 폭등이 일어났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폭등이 나왔는데 그걸 조정하겠다고 TSMC가 증설을 하는데도 삼성이 못 따라오니까 TSMC만 찾아보게 되니까 네. 그쪽이 쇼티지가 난 거였었고 그래서 TSMC가 또 한동안 엄청 강했었고 그 다음번에 지금 쇼티지가 나는 거는 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후로는 저는 다른 AI 쪽에 관련돼 있는 반도체 칩 메이커 가운데서는 네. 레거시가 여전히 제일 강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한계는 미증시에서는 이게 중소형주예요. 그러니까 소형주예요, 소형주. 소형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증시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을까는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라클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오라클이 설사 안 된다 해도 그 다음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면 그쵸. 칩은 필요하다. 그 논리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승폭이 10%선 사실은 저는 사실 내심 저거 한 50% 나와도 상관없지 않나? 네. 오바해서 말씀드리면 네. 50%까지 나오겠습니까마는 근데 이제 그 정도 실적에 비해서는 반응이 좀 덜한 것 같은 느낌. 그런가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이제 시장이 조금 경계하는 좀 소리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PI 관련해 가지고 2.6 나왔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좀 낮게 나왔잖아요. 뭐 이미 이제 기사로도 나오고 이제 확 검증이 된 거지만 10월분 임대료를 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0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의심스럽네요. 네. 사실상 뭐 바꿔서 얘기하면 통계 조작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거 증시가 거기에부터 이제 반등을 했던 걸 보면 시장이 그동안 막 이래저래 불안해서 눌렸잖아요. 네. AI 버블이야. 오라클 문제 생기겠네. 뭐 오픈 AI 애들 항상 자금난 있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증시가 짓눌려 왔던 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렇죠. 계속 눌려오니까 사람들이 위축되는 가운데서 뭔가 호재를 기다렸었는데 뭐 조작이든 아니든 간에 이제 CPI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 환호하고 또 이미 실적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 시장은 반등을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CPI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좀 잘 나와가지고 또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약간 그런 뒷배경이 또 있었네요. 마냥 이거를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좀 무리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라클의 2차 쇼크 단 하루 만에 사실 이 마이크론 이슈가 나온 거잖아요. 오늘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좀 어제는 반응을 못했지만 오늘은 이 마이크론이 정교장에서 워낙 올랐으니까 좀 비슷한 움직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네요. 10% 올라가면 좋은데 네. 이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 발표 전날 한 5% 가까이 올랐던 것 같은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선반영이 된 측면도 좀 일정 부분이 있어요. 오늘 뭐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거는 많이 올랐다는 거 거기에다 이제 그 미증시도 수급이 애매하게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다가 네. 국장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환율이 여전히 좀 버벅거리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 실적 좋은 건 아는데 수급이 좀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느낌.
그리고 또 남은 게 BOJ 오늘 하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눈치. 근데 사실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도 어쨌든 시장에서는 눈치 이렇게 봐야 될 보니까. 만한 요소들이 많네요. 그래서 연말 앞에서 지금 좀 재미없는 그림이 나오는데 저는 뭐 오늘 정도는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도면 살짝 또 반등을 하는 기회. 뭐 어차피 떨어져도 지금 모아가는 시기니까요. 근데 이어서 어제 상당히 좀 사실상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쪽에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LG엔솔이 9% 급락이 나왔는데 이 포드가 내연기관 쪽으로 아예 집중하는 방식으로 좀 전략을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생산 전이라고는 하지만 뭐 원자재 같은 것들을 미리 사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쨌든 매출에 공백이 생길 텐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인 급락 뭐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실까요? 포드 계약 자체는 이게 27년 이후 거기 때문에 네. 원자재를 지금 사놨을 리는 별로 없고요. 아, 다행이네요. 우선. 네. 다만 이제 센티적으로 그동안 이제 ESS 수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그렇죠. 그걸 넘어서는 지금 해지 계약이 나오니까 규모로 봐서 이게 센티적으로 좀 눌리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하나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이번에 포드가 SK온하고 공장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그렇죠. 그 포드가 이제 운영하기로 한 공장이 그 CATL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ESS 배터리를 LFP 방식으로 네.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ESS는 북미향은 우리가 다 독점할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네. 그 시장을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포드가 미국 업체죠. 그쵸. 포드가 규모로 봤을 때는 엔솔케파 정도 돼요. 지금 현재로. 상당하네요. 네, 꽤 큽니다. 그걸 ESS로 전환해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낸다. 경쟁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배후의 기술이 CATL이라는 거죠. 아, 이게 또 걸리네요. 네. 기술만 줄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기술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뭐 트럼프만 비껴가면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면 계약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포드는 옛날부터 CATL이라든지 이 중국 기업하고의 협력을 굉장히 하려고 시도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좀 친중적인 네. 성향이 있죠. 오래전부터 해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오히려 더 사실은 2차 전지 섹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확실히 CATL까지 결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만약에 이번에 흔들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좀 관망해야 될까요? 좀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포드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공장을 운영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뒤에 CATL이 그쪽이 잘하는 게 LFP잖아요. 네. 기술을 제공을 하고 뭐 어떤 이면제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협력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네. 생각 이상의 파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뭔가 퍼즐이 짜맞춰지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CATL과 또 SK온 관련 뉴스들도 꾸준히 트래킹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드디어 BOJ에서 이제 금리 인상 사실상 뭐 확정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죠. 이게 뭐 엔캐리 청산 우려감을 자극해서 갑자기 뭐 급락이 시장이 나온다든지 이러지는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저는. 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한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 다행이네요. 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단정적이라서 저도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본의 상황 자체가 부채도 많고 금리 인상을 섣불리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자 비용,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기에 대한 부담입니다. 인플레를 잡긴 잡아야겠지만 지금 다카이치 내각이 지금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환경에서 네.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걸 풀어뜨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그쵸. 되거든요. 쉽지 않을 거고 또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BOJ는 독단적인 결정을 해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연준하고의 그렇죠. 협력이 항상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가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이미 뭐 지난해 대비해서는 올해 많이 좀 현재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된 감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뭐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네. 엔캐리 트레이드가 유발될 수 있는 환경 여건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지금 그래서- 상황에서는 뭐 네. 여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우리 시장의 환율을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전체적인 상황이 다행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외인이 이번 주에만 코스피 현물을 뭐 2조 5천억 원 가까이 정말 내다 팔았는데 언제쯤 좀 수급이 돌아와줄지 고민이 되네요. 아무래도 환율 영향도 크겠죠. 일정 부분은 작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환율 관련해 가지고는 알려진 사실만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피크아웃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도 이해가 안 되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센티적인 측면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해를 넘어가면서부터 어쨌든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 하에서라면은 환율은 더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마지노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변수에 의해서 급등을 이제 이상적인 어떤 돌파가 나온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는 요즘 같은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라는 게 있다면, 그렇죠. 그게 과연 그렇게 쉽게 감춰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역대급 무역 수지도 수지지만은 그 각 기업들의 EPS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태의 환율 자체가 여기서 추가 급등하는 거는 그렇게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올 연말에는 주식을 좀 싸게 사 모아가는, 어쩌다 보니 제가 전담 후피를 말씀을 드렸는데 후피의 여건에서는 좀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후피가 되려면 좀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좀 아무래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엔화도 155엔 중반선에서 좀 막힌 느낌이고요. 우리도 이게 천장이 아닐까 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나 오늘 금리 인상이 BOJ에서 이어지면은 뭐 원화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하방이 막힌다 이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정상적인 그림이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니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겠죠. 네, 오늘 BOJ 금리 인상이 특히나 그 이후에 시장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인데 밤 사이에 또 이제 산타랠리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기대감도 좀 들었었거든요. 이 투자 전략 한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타랠리를 너무들 12월 초부터 계속 물어보시는데 제가 네. 애매하게 답변을 계속 드렸는데 산타랠리는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12월이면 당연히 나왔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뭐 자꾸 산타랠리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지 네. 그거보다는 일단 내년을 놓고 주식을 좀 우량주 또 이제 요즘 시장을 주도했던 주식들 있잖아요. 저기 뭐 AI 관련돼 가지고 네. 반도체라든지 또 내년도 실적 성장이 꽤 나오는 섹터들 이런 것들 좀 저점에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올해만 보는 게 아니라 내년 1월을 네. 대비하는 그런 수순으로 올해 말은 좀 소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환율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또 밤사이에도 외환 당국이 뭐 외환 건전성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뭔가 대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처방이 아예 듣지 않는 그런 환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진정이 안 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외환 투자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뭐 복합적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안 하던 걸 지금 크게 늘린 거잖아요. 네. 그게 전혀 변수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연기금도 해외 투자 비중을 계속 늘려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크죠. 사실은 금액으로 보면은.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대미 투자도 어쨌든 돈이 나가야 되니까 해외에서 이제 돈을 벌었던 기업들이 네. 환전을 안 하잖아요. 그 환전했다 한국에 놨다가 다시 환전해서 미국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렇죠. 그 갭에서 오는 또 그 그게. 중간에 또 오르잖아요. 네.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월말이면 환전 수요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죠.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센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부가 지금 일단 증시 강화 대책 계속 발표하고 밸류업과 관련된 걸 계속해서 이제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네. 그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연말 시즌이에요. 크리스마스 뭐 전후해서 벌써 이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적인 매매를 지금 시작할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내에는 뭐 크게 돌아선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좀 싸게 사 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환율은
역시 마찬가지로 연내보다는 연초부터 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초부터 이제 약간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는 좀 어떻게 봐주실까요? 바이오가 또 코스닥에서 약간 대피처 같은 느낌이 돼주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이오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수정을 해볼까요?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 내놨고요. 내놓진 않았죠. 네. 이제 발표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국민성장펀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바이오 자체의 기술 올라오고 또 우량한 회사들, 그러니까 이전 버전 대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회사들이 지금 상장이 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플러스 효과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AI 버블 얘기가 나오니까 일종의 도피처 역할도 그렇죠. 좀 약간 일정 부분 도피처 나오고 역할을 있고요. 하죠. 바이오는 내년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그래서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관심 계속 가지시는 게 맞고요.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 시장 수익률 추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년 장이 네. 올해보다 더 압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압축이라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올해는 상반기는 조방운전, 그 다음에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 반도체, 그렇죠. 바이오, 그 다음 자동차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7개 섹터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크게 움직였죠. 봐서는. 네. 여기에 지주도 움직였고 은행도 움직였고. 근데 내년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섹터가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압축이 될 것이다. 그게 좀 압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바이오가 있을 걸로 보시겠죠?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연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